자, 선생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죠? 자, 우리는 국제물리를 지금 조금 들어왔는데요. 국제물리는 아무래도 국내 물리하고 다르게 어쨌든 해외하고 거래를 하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조금 용어 자체가 좀 낯선 면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 다시 한번 여러분이 점검하시고, 물론 제가 했던 내용만 여러분이 잘 아셔도 우리 충분하게 오늘 넘칠 정도로 시험에는 대비하고 있는 것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자, 이번 시간은 이제 45강부터 시작하죠. 45강. 물론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자, 송금 방식에 의한 수출.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뭐 했습니까? 어떤 무역의 형태를 봤다면은 이제는 대금 결제가 중요하죠. 왜? 우리는요, 돈을 갖다가 받기 위해서 물건을 파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사실 이득이 있어야지 물건을 파는 것이지, 이득도 없고 봉사만 한다면 물건 파는 흥미, 재미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물건을 주고 대금을 주고 받을 때는요, 어떤 결제 수단, 방식이 있는가 보면은 두 가지 방법을 갖다가 많이 써요. 첫 번째가 뭡니까? 이 방식인데 이 방식을 송금 방식이라고 해요. 두 번째 방식은 뭐냐? 이 방식인데 뭐냐? 추심 결제라는 방식입니다. 사실 어려운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물건을 산다. 물건을 할 때 여러분이 먼저 돈을 주나요? 물건을 먼저 받나요? 당연히 여러분은 돈을 먼저 주죠. 맞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 돈을 먼저 주는 것을 송금 방식에 의한 수출 무역 형태라고 해요. 자, 일반적인 개념입니다. 물론 이제 거기에는 우리가 어음이라든가 이런 거 하면은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판매자라는 개념 있잖아요. 물론 이제 우리는 국내적인 개념에서 보는 것이고, 자, 그다음 구매자가 있잖아요. 자, 이런 걸 갖다가 뭐라고 합니까? 사실 우리가 이런 걸 갖다가 국내 거래가 아닌 해외 거래라면 우리가 흔히 말해서 셀러라는 개념을 많이 쓰죠. 셀러. 그다음에 바이어라는 개념을 많이 써요. 바이어.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쓰지 말고 뭐라고 쓰자냐면 매도인이라고 쓰는 것이에요. 매도인. 자, 매도인인데 우리가 이 매자는 이런 매자를 쓰죠. 이런 매자. 자, 건넨다 이거죠. 물건을 건네는 사람이고, 여기를 뭐라고 합니까? 이런 매자를 쓰죠. 매수인이다. 받는다 이거죠. 뭐를 갖다가 물건을 받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기 받는 사람을 뭐라고? 매수인이라고, 물건을 건네주는 사람을 매도인이라는 이런 이름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어떻게 용어적인 설명은 판매자와 구매자라는 개념에서 시작을 하는 것이에요. 단지 판매자가 해외에 있으면 구매자는 국내에 있다. 또는 우리가 국내에서 판매하면 해외 구매자가 있을 때는 그냥 셀러하고 바이어라고 쓰고, 아니면 또 그냥 매도인 또는 매수인 이렇게 많이 씁니다. 자, 우리가 가장 전형적인 거래가 뭡니까? 인코텀스 2020이에요. 그럴 때는 보통 매도인과 매수인이라는 이름을 써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자, 매도인, 물건을 넘겼다 이거죠. 물건을 넘겼어요. 그럼 그거에 대한 대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대가가 뭐냐? 돈이겠죠. 그 돈인데 어떤 방식? 송금 방식이란가 추심결제 방식에 의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에요. 한번 보시죠. 송금 방식에 한 수출입은요, 다른 게 아니라, 자, 한쪽만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물건을 샀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수입뿐만이 아니라 수출도 포함되고, 수출입은 수출입 이전의 수입업자가, 자, 물건을 구매한 사람이죠. 그래서 물건을 구입한 사람은 수입업자라고 보는 것이고, 어쨌든 국제물에서 그 다음에 물건을 판 사람을 수출업자고 본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개념. 충분히 이해가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수출업자 앞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 앞으로 뭐예요? 이 사람 앞으로 봐라. 대금. 그러니까 수출 대금을 미리 송부한다는 것이에요. 이 말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보통 물건을 살 때는요, 어떻습니까? 물건을 받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온라인이라든지 어떤 거래에 있어서 내가 물건을 구매한다. 먼저 돈을 주는 것이에요. 그런 다음에 물건을 많이 받죠. 사실 우리가 식당에서는 뭡니까? 물건을 먼저 소비하고 나중에 결제를 하지만은 그런 것은 그 현장이기 때문에. 그런데 일반적인 우리가 택배라든가 아니면 즉 온라인에서 물건을 살 때는 내가 대금을 갖다가 거기서 먼저 보낸 다음에 그 물건을 받는다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미리 송금한다는 그 개념이 바로 송금 방식이에요. 전혀 어려울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송금 방식은 아하, 내가 돈을 미리 주는구나. 그런 개념으로 아시면 돼요. 그래서 수출입이 이루어지는 무역이다. 뭐 송금 방식의 수출은 수출상의 수출 대금을 유효하게 영수하는 조건이다. 뭐 당연하겠죠. 물론 이제 금액을 갖다가 보통 달러로 주고받는 대금 결제 시스템입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 수출하지만 외국 사람이 원화로 바꿔가지고 우리나라 주진 않아요. 보통 국제거래에서는 달러로 통용되기 때문에 그 달러 당연하죠. 유효로 영수하는 조건이다. 자, 여기는 이 송금 방식이라도 이거는 추심 결제 방식. 이건 뭐냐면은
추심.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돈을 갖다가 달라고 해야 이 사람이 준단 말이에요. 돈을 갖다가 이 사람이 달라고 추심해요. 그러니까 우리 간혹 가다가 여러분 길 가다가 광고 같은 거 보시면은요. 못 받은 돈 받아드립니다. 이렇게 딱 그러잖아요. 못 받은 돈 받아드립니다. 이렇게 딱 뭐 플래카드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전화 한번 딱 해보세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추심해 드립니다. 우리는 추심 전문업체입니다. 이렇게 보통 말합니다. 그런 데서 못 받은 돈 받아들인다는 그 업체가 자기들 말로는 추심 전문업체라고 말해요. 추심 전문업체가 뭡니까? 돈을 받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매도인이, 그러니까 물건을 파는 사람이 매수인한테 야, 너 물건 가져갔으니까 물건값 줘. 얼른 주란 말이야. 빨리 이렇게 말하는 게 바로 추심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취소, 불능, 환, 신용장 없이,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신용장에 의해서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물론 신용장이 있으면 좀 있으면 나옵니다. 신용장에 의해서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왜? 물건을 갖다가 산 사람이 수입업자 입장에서는 갑자기 현금이 없어요. 그리고 국제무역에서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바로 돈을 주진 않아요. 어쨌든 간에 신용장이 없이,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취소 불능. 자, 신용장을 가지고 하는데 취소 불능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취소를 갖다가, 왜? 취소 불능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물건값을 안 주겠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취소 불능 조건이 없는 신용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신용장은 우리는 취소 불능 신용장은 우리나라에서는 인정은 안 해요. 취소 가능 신용장 인정 안 하고 취소 불능 신용장만 우리나라에서는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말은 당연한 말이에요. 그리고 신용장, 취소 불능 환 신용장이 없이 계약에 의하여 화물, 어음으로 대금결제. 그러니까 어음이란 개념이 있어요. 어음. 자꾸 이제 여름이 나오는데, 자,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보시죠. 수표가 뭡니까? 수표. 수표라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현금과 동일하죠. 여러분이 지금 많이 혹시 써보신 분들 많이 계시죠. 보통 이거 뭐랍니까? 자기 압수표라고 있죠. 10만 원권. 이건 뭐예요? 발행자하고 여기 이 자체는 발행자하고 누가? 지급인이 동일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발행한 사람이 주겠다는 거예요. 누가? 자기 앞에, 내 앞에서 주겠다 이겁니다. 내 앞에서 주겠다는 거죠. 이게 바로 뭐냐? 이게 기본적인 수표예요. 어음은 뭐냐면은, 어음은 그게 아니에요. 어음은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실 조금 잘못된 건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소소한 거래에서는 뭡니까? 물건을 사면은 그냥 현금을 주잖아요. 근데 규모가 큰 거래, 뭐 몇억, 몇십억씩이면 현금이란 그 자체가 뭐 없어요. 그리고 뭐 자기 회사 금고에다가 뭐 몇억, 10억씩, 20억씩 쌓아놓고 대금 결제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보통 어디를? 은행을 통해서 해요. 근데 은행을 통해서도 현금을 바로 주는 게 아니라 보통 어음을 많이 끊어주죠. 어음. 어음이란 건 뭐냐면 내가 이 기간이 지난 다음에 6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너한테 돈 줄게 이거예요. 근데 보통 이제 어음이라는 것은 약속을 한다는 것 의미에서 약속어음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개념인데 어음은 갖다가 뭐냐면은 이 발행자하고 지급인이 같지는 않아요. 보통. 그래서 발행자는 뭐냐? 물건을 구매한 사람이고 지급인은 누가? 은행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발행자하고 지급은 같지가 않아요. 자, 환어음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있으면 나오니까 그것도 설명드리고, 그래서 이런 화물, 환어음, 어음으로 대금 결제를 하는 수출 방식이에요. 이런 경우는. 그래서 어음으로 대금 결제하니까 기간 내에 이 물건을 파는 사람이 수출업자가 어음을 받았단 말이죠. 수입업자한테. 수입업자로부터 어음을 받았을 때 아하,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돈을 줘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내용적으로 복잡한 게 있어요. 이건 제가 인코텀스 2020, 즉 전형적 거래할 때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릴 것이에요. 지금은 단순하게 여기서 뭐 결제 방식이 뭐가 있느냐, 송금 방식이 있느냐, 아니면은 추심 방식이 있느냐. 자, 간단하게 결정하세요. 송금 방식은 뭐 미리 돈을 대가를 줬다는 것이에요. 추심 방식은 뭐냐, 나중에 돈을 갖다가 달라고 매도자가 매수자한테 돈을 달라고 말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판매한 수출업자가 수입업자에게 돈을 갖다가 달라고 말하는 게 뭐다? 추심 방식이에요. 어느 게 여러분 낫겠죠? 당연히 이게 더 낫겠죠. 근데 이런 방식을 거의 안 써요. 대부분의 국제물에서는요. 이런 추심 결제 방식, 즉 은행을 끼워가지고
은행을 끼워가지고 이런 거래를 많이 한다는 거 여러분이 알아주시면 되고, 어쨌든 이런 개념이 나와 있다는 거 알아주시면 되고요. 자, 지금 우리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송금 방식에 의한 수출입 무역 형태를 보고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뭐 지금 한 번 가지고 바로 이런 것은 익숙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실무에서 종사도 안 하는 입장에서, 물론 무역회사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은 잘 알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는 분들은 좀 낯설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조금만 한 번만 더 들으면 충분히 이해갑니다. 자, 무역계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무역계약이 어떻게 해서 성립이 되느냐 있겠죠. 자, 일단 기본적으로요, 우리가 무역을 한다는 의미가 뭡니까? 무역을 한다는 것은 항상 뭐가? 판매자가 있는데 판매자를 갖다 우리가 무역에서는 셀러라고 보통 하고, 어쨌든 수출업자라고 쓰죠. 수출업자. 그리고 물건을 받는 사람 수입업자인데 우리는 그냥 이렇게 매도인이라는 개념으로 쓰자고 했어요. 매도인. 그 다음 매수인이에요. 매수인.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국경이 있죠. 국경. 국내라면은 이건 간단해요. 왜? 국내라면 뭐 한국이니까 또 말도 통하니까 간단한데, 이거는 해외예요. 해외고 말도 안 통할 수가 있겠죠. 왜? 사실 영어로 국제적으로 통화를 하지만은 상대방 사람이 만약 인도네시아 사람이다. 갑자기 따블따블따블 말하는데 무슨 말이야? 뭔가를 갖다가 나한테 좋은 말인 것 같은데 뭐 욕일 수도 있는 것이에요. 사실 어쨌든 간에 이런 국경선을 통한다는 그 의미가 있고, 그럼 이 둘 사이에 물건을 주고받는, 즉 판매 거래 또는 매도 거래 또는 매매 거래가 성립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일단은 한번 우리가 여기는 합의라는 개념이라고도 쓰고요. 또는 낙성계약. 자, 이건 뭐냐? 계약 조건의 성립이라든가 계약 조건의 청약. 이 청약 조건의 승낙에 의한 물건을 갖다가 나 주세요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오케이, 알았어, 물건 팔을게. 이런 게 바로 승낙입니다. 그래서 이제 합의 또는 낙성계약에서 일단 시작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냐? 혼자서가 아니라 이거 쌍무계약이라는 게 있는데, 쌍무계약이라는 건 뭐냐면은, 자, 채무를 부담하는 채무계약, 매도는 물품이도 매수는 대금 지불. 그러니까 이 거래가, 이 사람은 물건을 갖다가 좋은 물건을 줘야 되고, 이 사람은 대금 결제를 해야 되는 한쪽이 일반적인 편향적인 거래가 아니라 항상 양쪽에서, 즉 바이올레터라고 나와 있죠. 이 내용. 그래서 쌍방이 채무를 부담하는 채무 계약이에요. 어떤 채무예요?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은 물건을 줘야 되는, 그 다음에 물건을 갖다 받은 사람은 대금을 줘야 되는 이런 거래가 성립되는 것이에요. 일방적인 게 아니죠. 그러니까 한쪽이 또 당연히 어떤 의미가 성립하는 것이에요. 좋은 물건을 줘야 된다는 개념.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매도인은 물품 인도, 이게 개요. 이거 가장 전인적으로 매도인은 물품 인도 의무가 있고, 매수인은 대금 지불 의무가 있는,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바로 쌍무 계약을 합니다. 이게 두 개를 갖다가 의미 아쉽겠죠. 이런 것은 어렵지 않아요. 자, 그다음에 유상계약, 당연하죠. 돈을 주고받죠. 당연히 돈을 주고받죠. 무상은, 이거 유상의 반대는 뭐예요? 무상이잖아요. 돈을 주고받지 않는 것이에요. 공짜로 주는 것이에요. 근데 당연히 돈을 갖다가 주고받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유상, 대가가 있다 이거죠. 대가. 그래서 대가를 주고받는 개념이에요. 이건. 그래서 여기 나오는 채무 이행. 매도인은, 여기 매도인이에요. 이 매도인은 제가 여기 있죠. 매도인 파는 사람. 매도인의 계약 물품 인도에 대하여 매수인의 대금 지급. 이런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매도인의 계약 물품 인도에 대하여 매수인의 대금 지급이라는 이런 당연한 유상계약이 성립된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요식을 갖다가 불요식이라는데 계약 형식에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형식을 딱딱, 물론 계약서 내용에는 형식적인 거래가 있죠. 우리가 형식이라는 것은 1번부터 5번까지 딱 채워야 되는 것인데, 이거는 계약서이지만 계약의 내용에는 물건을 사고 파는 조건에는 뭐 키가 1m 80짜리가 와가지고 이 물건을 사준다, 이런 식의 어떤 형식적인 계약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요식이 따로 갖춰져 있지 않다. 그래서 아닐 뿐이에요. 요식이 없다는 계약에서 아닐 뿐. 그래서 계약 형식에 제한이 없는 계약은 너무나 당연한 말입니다. 그래서 합의라든가 또는 낙성계약, 그 다음에 쌍무계약, 유상계약, 그 다음에 불요식의 계약은 당연한 말이고, 이거는 해외 거래에서뿐만이 아니라 국내 거래에서도 당연히 이런 식의 거래 조건이 성립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걸 굳이 해외라고 하지 않고 국내라고 하더라도 이런 계약이 당연히 성립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이 남한테 물건 죽을 때 공짜로 주지 않잖아요. 당연한 말이죠. 물론 간혹 가다가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한테 공짜로 주는 경우가 있겠지만 그게 일반적이지 않잖아요. 자, 기본 조건이 있습니다. 기본 조건. 자, 신용장 상에 신용장 분할 선적 금지하는 문업이 어느 한 분할 선적은 허용한다. 이 말은 뭐냐면 신용장이 있습니다. 자, 신용장은 뭐냐면 크레딧 오브 레터라고 해서 LC라고 보통 많이 써요. LC. 레터 오브 크레딧. 그리고 레터 오브 자, 크레딧이요. 크레딧. 그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이 쓰는데 이건 뭐냐면 거래를 할 때 이런 조건을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면 우리가 국내에서도 그렇잖아요. 거래할 때. 국내 거래도 상대방을 잘 모를 때는 뭡니까? 그 사람이 누구지? 뭔가 좀 어떤 확실하게 나를 갖다가 내 거래를 갖다가 보장할 수 있는 그게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더군다나 국내는 아니고 더 해외인데 당연히 어때요?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알고 내가 물건을 보내주고 이렇게 거래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돈을 갖다가 미리 보내줬다면 그나마 모르겠는데 돈을 갖다가 나중에 물건 받은 다음에 환어음 같은 걸로 나한테 주겠다는데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용장 상의 분할 선적을 금지하는 문헌이 없을 때는 이 신용장은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거래를 할 때 신뢰를 지킬 수 있는 보증하는 서류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신용장에 분할 선적을 금지하는 문헌이 없다면은 분할 선적은 갖다가 허용된다는 것이 그러니까 오늘 50% 가고 다음에 50% 갈 수가 있다. 이 말은 뭐예요? 100%를 모두 한꺼번에 보내겠다는 게 아니라 이런 문헌이 없다면은 무조건 신용장 상에 그러니까 양쪽 쌍방에 신용 거래하는 조건에서 무조건 한꺼번에 물건이 다 와야 된다는 조건이 있다면은 그대로 보내야 돼요. 그런데 그 문헌이 없다면은 분할 선적 일부만 선적하고 일부는 나중에 보내겠다. 이런 것은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 다음 신용장 똑같이 나왔죠. 그러니까 신용장은 양쪽 둘 사이에 거래를 신뢰성 있게 할 수 있는 증거서류라고 말씀드렸어요. 신용장 과부족 금지 문헌이 없는 한 환원후 발행 금액이 신용장 금액을 초과하지 범해서 5%까지 과부족은 용인한다. 이 말은요. 자, 과부족 만약에 1억이다. 1억이라고 했는데 환원 발행 금액이 신용장 금액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이런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무역거래는 추신거래입니다. 추신거래란 건 뭐예요? 내가 현금을 받지 않고 나중에 어음 같은 걸 받는단 말이죠. 물론 거기에는 당연히 은행이 끼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조금 있으면 나옵니다. 은행이 끼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만약에 거기에 환어음 발행 금액이 신용장 금액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5%까지 과부족은 용인한다 이거예요. 그 말은 뭐냐? 그러니까 1억이지만 9,500까지 이 금액을 갖다가 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것은 조금 나중에 좀 더 세부적으로 좀 들어가야 좀 알 수가 있고 여기는 뭐냐면은 FOB 이건 프리 온 보더 본선 인도 가격이란 개념이에요. CFR. 자, 코스트 프레이트예요. 그다음 CIF. 자, 코스트 인슈런스 앤드 프레이트의 약자입니다. 이건 뭐냐면은 쉽게 이게 다 설명드립니다. 이거 조금씩 다 나와요. 이런 것은 누가 말하냐면 이거는 이 기본적으로 이 조건은요. 사실 여러분이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인코텀스 2020에서 보통 이 조건, 그다음 F, 그다음 C 그래서 그 다음에 D 조건이 이렇게 있어요. EFCD라고 해서 총 11개의 정형적인 무역 거래 조건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F3형제가 있는데 F3형제 중에서 여기 나오는 FOB, 그 다음에 FCA, FCA, FAS, 그 다음에 FOB 이렇게 나와요. 나중에 다 설명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있는데 여기에서 나와 있는 저거고 C4형제가 있습니다. C. 그래서 C4형제도 마찬가지고 CPT, 그 다음에 CIP,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CIP도 있고 그 다음에 CFR도 있고 자 그런 식으로 해서 4가지가 있습니다. 4가지. 그건 나중에 다 설명드리는데 이런 것은 이런 정형 무역 거래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형 무역 거래 조건 등의 규칙에 별도 합의가 없는 한 그러니까 이런 정형 무역 거래 조건이 뭐예요? 인코텀스 2020에 나와 있는 11가지 규칙에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어떤 조건을 쓰느냐? 조건을 보통은 그렇지 않아요. 보통은 이런 조건을 씁니다.
정형적인 거래 조건을 대부분 써요. 그런데 그런 조건이 만약에 없다고 한다면은 뭐냐? 선적 품질 조건이다. 그러니까 배에 실은 우리가 이제 이런 걸 갖다가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우리가 선적지라는 개념이 있어요. 선적지. 선적지라는 개념이 있고 어디가 있냐면 양육지라는 개념이 있어요. 양육지. 이 양육지라는 개념인데 선적지가 어떤 의미겠어요? 당연히 여기에서 나와 있는 우리가 선적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제가 설명드렸지만 이 적재라는 개념이 적재. 적재가 뭐예요? 적재가 물건을 쌓아 놓는다는 것이죠. 쌓아 놓는 거. 그리고 물건을 쌓아 놓는다는 개념인데 이거 한자를 잘 따져보면요. 이렇게 해서 적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데 어디 여기 차가 있죠. 차. 이게 적지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차 위에다가 쓰는 걸 갖다가 적지라고 하는데 사실 차가 아니라 비행기에다가 쓸 때도 적재고요. 선박에다 실을 때도 적재고요. 철도에다가 실을 때도 적재예요. 컨테이너 내부에다 실을 때도 적재예요. 어쨌든 간에 일단 적재란 개념이 나오는데 그거는 뭔가 의미가 뭐예요? 싣는다는 것이에요. 싣는다는 거. 그래서 선적지에서는 물건을 실어가지고 양육지인 수입업자, 즉 매수인 쪽으로 보내는 것이에요. 그 매수인 쪽으로 보낼 때 그 품질 조건이 뭐냐? 선적할 때 그냥 여기에서 매도인이 판매하는 지역에 있는 품질의 기준에 맞춰서 팔겠다 이겁니다. 이게 바로 선적 품질이에요. 그래서 이런 조건이 없는 한 선적 품질이라는 것은 여기 조건에 맞추겠다는 게 판매자 입장의 조건에 맞추겠다는 것이에요. 이건 나중에 다시 설명드릴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재밌어요. 오히려. 쉽습니다. 오히려 쉽고 재밌어요. 이름만 어떤 흐름만 알면 아주 재밌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듣고 이러면 나는 다시 무역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도 들 수도 있을 정도예요. 자 일단 그리고 선화증권의 선적이 표시되지 않고 사실 우리가 무역하면은요 그냥 내가 꼭 굳이 안 하더라도 좋은 포워딩만 알아도 충분합니다. 그냥 뭐예요? 포워딩이 다 해줘요. 우리가 포워딩 회사 있잖아요. 포워딩 회사. 포워딩 회사가 아예 그냥 물건만 한국으로 갖다 줘 하고 딱 끝나면요. 지들이 수입업자 수출거래 통관부터 해가지고 모든 거래를 갖다가 딱 어디 거기 매도자 있는 매수자 있는 데까지 다 갖다 줘 버립니다. 그게 간단하죠. 사실은 포워딩만 있어도. 요즘에 실무에서는 포워딩만 있어도 뭐 무역한다. 어렵지 않아요. 사실은. 그건 이제 그 물건을 갖다가 과연 국내 소비자들이 얼만큼 좋아하고 그 물건을 사느냐가 이제 중요하겠죠. 사실은. 자, 일단 여기서 선화증권인데 선하증권이 선화증권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께서 여기 선하라는 그 자체는 아시겠죠? 선하는 뭐예요? 선하해도 되고 선화해도 돼요. 선은 뭡니까? 여기서 선은요 말 그대로 배자예요. 배선. 그 배에다가 배 선하 또 뭐예요? 선화 똑같아요. 선화증권 같아요. 그리고 선하증권은 뭡니까? 물건이 배에 실었다는 증거서류예요. 우리는요 물건을 이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물건을 갖다가 배에 실어서 보낼 때는요. 이 매도인은요. 우리가 11개의 정형 조건에 의해서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매도인은 뭐냐. 이 배를 통해서 운반한다면은 그 배에 본선에 물건을 싣습니다. 배. 물건을 싣고 그러면 내가 물건 실었어 하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죠. 본선에서는요. 너 물건 그거 실었어라고 해가지고 뭐냐. 증권을 줘요. 증권. 뭐 선화증권. 그 배에 실었다. 당신의 물건이 배에 실어져 있다고 증권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 매도인은 그 증권, 즉 여기 나온 선화증권하고 뭐하고 신용장. 만약에 여기서 돈을 바로 이 사람한테 돈이 바로 안 주면 뭐냐? 신용장이에요. 신용장. 신용장을 갖다가 뭐냐? 죄송합니다. 신용장 환음이죠. 환음 당연히. 환음을 어차피 신용장은 이 거래에서 신용을 하는 보증서기 때문에 환음을 갖다가 이 사람이 이 매도인이 이 사람한테 보내는 것이에요. 이 사람. 그래서 이 선화증권이에요. 선화증권. 이 선화증권을 갖다 이렇게 보내면은 이 사람은요. 이 매수인은 선화증권 종이 쪼가리를 가지고 뚝뚝뚝뚝 가가지고 어디 여기 본선 그러니까 우리가 본선이라고 하면 어디겠어요? 컨테이너 야드라든가 이제 컨테이너 프레트 스테이션이겠죠. 거기 가가지고 즉 수입지 거기 가가지고 그걸 갖다 이 종이를 가지고 물건을 찾아올 수 있는 것이에요. 종이 없으면 물건을 찾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선화증권은요 뭐냐? 유가증권이에요. 유가증권.
유통성이 있어요. 유통성. 가치를 증명해요. 이 증권에서 물건의 어떤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통성이 있다, 유가증권이다 이런 말이 바로 선화증권한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기본적으로 여기서 지금 그거 배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선화증권에 선적일이 표시되지 않고 발행일만 표시된 경우에는 선화증권 발행일이 선적일자. 자, 선화증권과 발행했다는 건 누가 줘요? 선화증권은 누가 발행합니까? 어디? 본선에서 발행하는 것이에요. 본선. 본선에 누가? 본선 그 선박회사 있잖아요. 선박회사. 당신의 물건이 여기에 실어져 있다라고 이 본선에서 뭐를 갖다가 매도인에게 선화증권을 발행해 선화증권. 그러면 선화증권을 가지고 선화증권과 환원을 갖다가 이 매도인은 매수인한테 뭘로 보낼까요? 물건에다 보낼 수도 있지만은 어떻게? 보통 이제 국제거래상에서 어떤 특송이라든가 우편 같은 거 그냥 빨리 한 게 있잖아요. 뭐 피덱스 같은 이런 걸 해가지고 보낼 수도 있고 아니면 갖다가 이 매도인은 이 본선에 있는 사람에게 이 선화증권하고 환원을 갖다 같이 넘길 수 있어요. 내가 포기하고 권리를 갖다 포기하고 그거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일단은 여기서 할 것은 선화증권 선적일이 표시되지 않고 발행일만 표시된 경우에는 선화증권 발행일이 선적일자로 간주를 하고 있다는 거. 자,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용어 자체를 평상시에 듣지 않은 용어가 나오니까 그 용어를 제가 다 설명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에요. 이게 여기가 이미 이런 용어는 갖다가 어디에서 우리가 화물 운송로에서 잠깐 나왔지만은 화물 운송로에서 뭔 선화증권이라든가 이런 건 나올 수가 없잖아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굉장히 뭐가 범위가 광범위했겠죠. 옛날 시험에서는. 자, 이런 의미로 좀 여러분이 봐두시면 되고요. 자, 우리가요 어떤 선화증권이라든가 거기에 영어로 어쨌든 우리는 영어로 써 있어야겠죠. 국제 무역에서는. 국제무역에서 쓰는데 이 to라든가 until, till, from 이런 사이 이런 단어는 선적기를 만약에 정한다. 결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경우 언급된 당일치를 포함한다. 이 말은 뭐냐면 자 만약에 25일부터 며칠까지 30일까지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여기에 이런 단어가 써 있어요. 이런 단어 뭐 till, 뭐 from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써 있다. 그러면 여기 25, 26, 27, 28, 29, 30일까지 이렇게 포함.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일이 된다 이거예요. 이날이 포함되는 거, 이날이. 그러니까 이 영어 단어에 숫자 이렇게 있으면 이런 단어가 이렇게 숫자 있으면 이 날까지 포함해서 날짜를 세는 것이 날짜를. 자,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애프터라든가 특히 여기 나오는 비포라든가 애프터 이 단어 이건 무조건 하고 제외해야 돼요. 이 단어가 무조건 있다면은 이 단어가 무조건 애프터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거는 사실 여러분들 지금 여기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원래 이 용어는 어디냐면 UPC라는 게 있어요. UPC 600이에요. 600. UPC가 뭐냐면은 유니폼이에요. 유니폼. 그 다음에 프랙티스 유니폼. 유니폼 프로텍스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커스터머리 뭐 이렇게 쭉 나왔는데 UPC라고 해서 여기 나와 있는데 이 커스터머리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UPC가 나오는데 UPC 500에서 시작해가지고 지금 600 쓰고 있습니다. 600 여기서 총 39조가 있는데 이 3조 내용, 3조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고 3조가 거의 우리 시험에서 80% 이상이 나와요. 여러분 책에 이미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애프터라는 단어는 무조건 제외한다. 그래서 만약에 애프터 25 뭐 어쩌고저쩌고 나왔으면 여기서 25일은 제외하고 26, 27, 28, 29 이렇게 쓴다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on or about이라고 했어요. on or about. 자, on or about이 만약에 여기서 25 뭐 on 뭐 또 on about 이렇게 나와 이런 단어가 써 있다. 이랬으면 25일 날부터 5일 전, 그 다음 25일 날부터 5일 플러스 5일 경우다 25일 하루 되니까 5일 플러스 1일 플러스 5일이니까 총 11일이죠. 11일의 기간을 갖다가 총 11일의 기간을 갖다가 선적기일로 정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선적기가 뭐냐 뭐 정박기간이라든가 이런 게 다 따질 때 하는 것이에요. 그 뭐 조출료라든가 그 다음에 채산료 같은 거 계산할 때도 이런 걸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 일단 알아주시면 되고 자 깊이는 들어가지 않을게요. 깊이는 들어가지 않지만은
일단 이런 게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자 거기에서 다 할 때가 있으니까 거기서 보시면 됩니다. 뭐 무조건 하고 다 갑자기 미리 뭐 설명드릴 수는 없어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 일단 여러분들 그 책의 페이지는 572페이지 그 다음에 573페이지까지 내용이고 거기 573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을 한번 넘어가서 보시면요. 청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청약. 청약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 이제 574페이지 나와 있는 5번에 나와 있어요. 청약. 청약이 뭐냐? 청약 오퍼라는 것은 오퍼라가 청약자가 피청약자와 일정한 조건을 계약하는 마찬가지예요. 자꾸 이런 용어가 나오는데요. 우리는 익숙했던 용어. 그러니까 항상 물건을 판매하는 매도인이 있어요. 매도인. 물건을 사는 매수인이 있어요. 매수인.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 자 그러니까 이 매도인은 뭡니까? 오프라겠죠. 그 다음 피청약자 오프닝. 자 일단 이렇게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뭐 이거는 갖다가 청약자와 피청약자니까 물건을 갖다가 뭔가 말하는 사람 청약하고 그 사람 받는 사람 피청약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서면뿐만이 아니라 여기서는 서면. 자 구두로도 행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구두로 말하면은 사실 뭔가 증거가 남지 않아요. 증거. 어쨌든 뭐 이렇게 있다. 다만 요식 계약의 경우에 청약도 보통 그 형식입니다. 요식 계약, 형식을 갖춰야 할 계약 조건이라면은 당연히 청약도 보통 그 형식을 요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식, 서면을 의하겠죠. 보통 그런 것을 서면에. 그리고 청약의 법적으로 구속력을 가지고 상대방에 보내는 확정적인 의사표시다. 그래서 청약이 법적으로 구속력. 자, 이제 약속을 했으니까 약속을 갖다가 어떻게 이행하면 되는 것이에요. 약속을 했다는 그 자체는 뭡니까? 이제 이행을 하면 된다 이거예요. 이행. 그런 의미로 여러분이 봐주시면 되고 그냥 이건 사실은 어찌 보면은요. 이 무역거래라고 봤으니까 조금 갖다가 뭐 다른 거 아니냐고 했을 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그냥 내 물건 요즘 당근마켓 유행이잖아요. 당근마켓 유행이니까 그 당근마켓을 통해서 물건을 갖다 사겠다고 말해요. 그럼 그 사람이 팔겠다고 말합니다. 그럼 둘 사이에 뭐예요? 계약이 성립된 것이에요. 물론 이제 그 사이에는 조금만 깎아주세요. 근데 어디에서 만나요? 뭐 이런 식으로까지 뭐 나오겠지만은 어쨌든 근본적인 목적은 뭡니까? 물건을 사고 팔기 위한 하나의 절차잖아요. 자 그런 내용으로 여러분 보시면 충분히 이해 가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거기에 이제 뭐 청약의 종류도 있습니다. 청약 종류는 자 매도 청약, 매수 청약, 그다음에 확정 청약이 있어요. 매도란 건 뭡니까? 물건을 팔겠다는 것이죠. 왜? 지금 매도인이라고 써놨잖아요. 매수 청약은 뭐예요? 물건을 사겠다는 개념이죠. 그 다음에 둘 사이에서 쿵짝쿵짝 잘 맞았어요. 그럼 확정이 되는 것이에요. 확정. 그런 것이에요. 그리고 매도 청약이 뭐라고? 물건을 판매하는 것이 물건을 판매하겠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어떤 조건과 가격으로 특정 물품을 갖다가 판매하고 싶다는 매도 의사 표시입니다. 무역거래에서는 일반적 의미의 청약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팔 테니까 뭐 우리는 보통 거래 조건이 이렇습니다. 거래 조건을 말하는 거겠죠. 뭐 이런 데 마찬가지예요. 아까 제가 잠깐 당근마켓 말했지만 물건을 올려놓잖아요. 물건을 갖다가 난 팔겠습니다. 얼마에 이 옷이 있는데 내가 한 번밖에 안 입었고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팝니다. 그렇게 요즘 저는 뭐 사지는 않았어요. 굳이 살 필요도 없겠더라고요. 그 물건을 갖다가 아주 좀 그렇지 않나요? 저 개인적으로는 좀 남이 뭐 사용했고 좀 그런 것을 갖다가 산다는 게 좀 개인적으로는 좀 취향이 안 맞아가지고 뭐 중고차라면 또 모르겠어요. 아주 좀 특이한 중고차란 거 그런 거 모르겠는데 옷이라든가 뭐 이거 전자제품이라든가 이런 것은 하다못해 숟가락도 나와 있더라고요. 숟가락. 그걸 한번 보긴 했어요. 왜 저도 어쨌든 이 유통이라든가 물류 같은 거 관심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봤는데 별게 다 나올렸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것이에요. 그렇게 물건을 팔겠다는 거. 자, 매수 청약이 있는데요. 이건 매수란 건 말 그대로 물건을 사겠다는 것이겠죠. 사겠다는 거. 그리고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어떤 조건과 가격으로 특정 물건을 매입하고 싶다는 매입사. 그러니까 거기도 그게 있더라고요. 아까 제가 이런 거니까 자꾸 당근마켓을 갖다 홍보하는 것 같은데 저는 전혀 관련도 없고 거기도 물건을 갖다 팝니다라고 딱 써놨더라고요. 이게 어느 사이트라든가 뭐 물건을 중고거래도 마찬가지 중고거래도 마찬가지고 어떠한 물건을 사고 파는 거래에서는 당연히 이런 단계를 거치는데 단지 뭐기 때문에 국내 거래가 아니고 해외 거래이다 보니까 조금은 절차가 복잡하겠죠. 절차가 복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이런 거, 이런 물품을 매입하고 싶다는 매입 의사를 표시한 청약이고, 발행지에 따른 구분도 있어요. 발행지에 따른. 자, 발행지가 어디냐? 뭐 당연히 국내 발행이냐 국외 발행 청약이냐 나눠지겠죠. 이거는 갖다 두 가지밖에 없어요. 국내에서 하느냐 아니면 외국에서 하느냐, 이 두 가지밖에 없겠죠. 자, 그 다음에 확정 청약이 있어요. 청약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는 청약이고, 그 유효기간 내에서 청약자에서 구속력을 갖는다. 자, 청약자는 확정을 했으면요, 이걸 확정 청약을 했으면 매도자나 매수자 모두가 그 확정 청약을 했으면 거기에 따라야 돼요. 안 따르면 안 돼요. 그럼 따르게 만드는 것이에요. 따르게 만드는 건 뭐랍니까? 구속력을 갖는다고 그러죠. 그런 걸. 그래도 그런 따라야 된다는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청약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는 청약이고, 그 유효기간 내에는 무조건하고 그 의무, 서로가 말로 했던지 아니면 글로 썼던지 어쨌든 그 조건에 맞게 행동을 해야만이 된다는 거. 이게 바로 확정 청약이라는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불확정 청약도 있어요. 이거는 갖다가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 펌이에요. 펌. 확정됐다. 이건 풀이에요. 풀이란 건 뭡니까? 조금은 자유롭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불확정, 자유롭다. 뭐가? 피청약자가 승낙을 하여도 청약자의 재확인이 필요하다. 정말요? 정말요? 우리가 가끔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청약자의 자유의사 표시에 따라서 언제든지 취소가 가능하다. 우리가 당근마켓 같은 경우는 확정 청약이 아니죠. 왜? 사겠다고 해놓고 약속 장소에 안 나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 그런 경우. 그래서 불확정 청약을 보통 많이 쓰는데, 이 확정 청약 같은 건 당연히 그 계약서라든가 형식적 요건을 다 아마 갖췄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만약에 약속을 어기면은 뭔가 페널티 같은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불확정 청약은 이제 그러한 자유적인 어떤 구속적인 계약이 아니라 좀 약간 프리하게 자유롭게 좀 계약을 갖다가 성립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의사에 따라서 여기 나왔잖아요. 자유의사.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취소가 가능하다. 참 이건 애매하죠. 우리가 사실 어떤 거래를 할 때 밥을 갖다가 식당에서 시켜놓고 아줌마 여기 이 탕수육 2그릇이요 해놓고 갑자기 나오려고 딱 10시에 만드는데 자유계사 의사에서 나 그냥 시간 없어 갈래요라고 하면 돈 내고 가면 괜찮은데 돈 안 내고 가면 어땠어요? 거기서 갑자기 이제 거기 그 중국집은 이제 뭔가 모르게 아주 전쟁터로 변하겠죠. 그런 경우 있으면. 그래서 이런 것은 아마 어쨌든 용어입니다. 용어가 아마 충분하게 여러분들도 이런 이해를 갖다가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자, 청약의 종류가 다양하게 있다는 걸 여러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런 내용 보시고 계속해서 한번 보시면요. 반대 청약이 있어요. 이제 역으로 조건을 제시합니다. 역으로. 쉽게 말하면 만약 매도인과 매수인이 있을 때 매도인과 매수인이 반대로 상대방에게 조건을 제시해요. 그래서 매도인의 청약에 대하여 매수인의 가격 이런 것들 이게 이렇게 청약했는데 여기서 매수인의 가격이라든가 이런 걸 다시 이런 청약의 일부를 갖다 변경하는 거죠. 아니 이건 좀 그런데 에헤이 이거 이지 말고 흥정은 붙이라고 했으니까 이건 좀 이렇게 합시다. 다시 흥정하는 거지. 흥정. 원래 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조건을 받아가지고 좀 마음에 안 드는 쪽에서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이렇게 좀 낮춰주고 이건 좀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아주 다시 하는 걸 갖다 우리가 반대 청약을 합니다. 반대 청약. 그러니까 그건 갖다가 어디서든지 일어날 수 있기 양쪽 어디서든지 일어날 수가 있어요. 자, 그런 다음에 교차 청약인데 청약자와 피청약자 쌍방이 동일한 내역을 청약한다. 이건 갖다가 뭐 그냥 말 그대로네요. 교차. 청약자와 피청약자 쌍방이 동일한 내용을 청약하는 것을 갖다가 교차 청약을 한다. 자, 그 다음에 조건부 청약도 있어요.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있죠. 근데 우리가 시험을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다는 여러분이 이해를 못할 수 있어도 용어적인 내용을 갖다가 조금은 이해하고 있어야만이 시험 정답이 눈에 보입니다. 자, 조건부 청약이 뭐냐? 이제 조건은 그 자체가 뭐니까 여기서 청약 내용의 단서예요. 단서가 있어가지고 이 단서 때문에 조건부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어제 단서가 붙은 데 있었나요? 없었죠. 그리고 단서가 있어가지고 피청약자의 승낙만으로 계약이 성립되지 않고 청약자가 최종적으로 오케이 알았어요. 예스 사인을 보내야 돼요. 사인을 보내야만이 청약이 이루어지는 이런 것 갖다가 우리가 뭐로 조건부 청약으로 해요. 뭐 자주는 일어나지 않겠죠. 이런 것은 사실은 왜냐하면은 이런 거 자주 일어나면요. 뭐가 거래가 지속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람이 그렇잖아요.
한 번 갔다가 쟤하고 거래해 보니까 쟤는 너무 뒤끝이 안 좋아. 이러면 우리가 사실 다음에는 거래를 하고 싶지는 않겠죠.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깔끔하게 하는 게 낫겠죠. 자, 일단 청약의 효력 발생 시기가 유효기간이세요. 효력 발생 시기는 뭡니까? 자, 이때부터 이때까지는 무조건 하고 이제 이때 자 도장을 찍었어. 우리 딱 도장을 찍었어요. 그럼 그때부터 뭡니까? 효력 발생 시기죠. 뭐 의무를 이행한 모두 종료 일까지 모두 그 효력 발생 시간이에요. 자, 그 유효기간이 있겠죠, 당연히. 그래서 청약의 효력이 발생 위해서는 청약 그 내용이 상대방에 전달되어야 이 전달된다는 그 의미가 뭘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의미 같아요? 서류상에 작성을 해가지고 상대방도 그 서류를 보고 동의를 해야 되겠죠. 동의. 그래서 그 전달되어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자, 청약의 조건으로 승낙기간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승낙기간 안에는 무조건 하고 청약을 승낙을 돼야 돼요. 그래서 승낙이 있어야만 효력이 발생하지 억셉턴스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때도 뭐 억셉턴스가 없으면은 이건 효력이 발생하잖아요. 그냥 저는 갖다 그 기간이 지나버리면 청약이 없는 걸로 봐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기간을 갖다가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되고. 근데 이런 걸 여러분이 국내 거래도 똑같아요. 이거 제가 봤을 때 국내 거래나 해외 거래나 어떤 거래 조건은 당연한 것이에요. 당연한 것이고 단지 이제 해외 거래는 단지 그 나라 국외로 갖다가 거래를 하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차원적으로 시스템적으로 다른 면이 있지만은 거의 다름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청약의 효력 상실이 있는데 승낙을 해야 돼. 승낙. 억셉턴스죠. 억셉턴스. 오퍼. 근데 청약을 했으면 억셉턴스를 해야 되는데 청약은 승낙에 의해서 그러니까 승낙을 해야 되는데 이건 청약에 대해서 오케이 사인을 보내는 것이죠. 승낙에 의하여 합의가 성립하기 때문에 그 효력을 갖다가 상실합니다. 왜? 승낙이 없으면은. 승낙을 해야 돼요. 억셉턴스. 그러니까 승낙이 없으면은 효력이 상실한다 이거죠. 자, 할래? 살래요? 살래요? 예, 사겠어요. 그러면 되는 것이에요. 근데 말을 안 해, 말을. 그럼 말을 안 한다는 건 뭡니까? 뭔가 그 사람 입장에서는 안 사고 싶다는 생각도 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승낙은 무조건적이에요. 무조건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승낙은 갖다가 승낙에 의해서 합의가 성립하기 때문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그러니까 승낙이 없으면 효력이 상실하고 청약의 거절 반대 청약. 자, 사실 반대 청약도요. 이건 문제가 있어요. 왜? 처음 조건에 대해서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청약의 거절은 당연하게 청약에 이를 수 없는 것이죠. 근데 반대 청약 같은 거. 그러니까 피청약자가 청약을 거절하면 청약 효력은 소멸. 이건 너무나 당연한 말이에요. 이거 할래요? 너 안 사요? 그럼 끝나는 것이에요. 안 사요? 끝나는 것이에요. 근데 그 외에는 청약 승낙하여도 계약이 성립하는 청약을 승낙하여도 계약을 성립시키는데 근데 뭐냐면은 피청약자가 반대 청약 같은 경우는 일단은 청약의 거절은요. 피청약자가 청약을 거절하면 청약 효력은 소멸합니다. 소멸해요. 그런데 이게 또 웃기는 게 뭐냐면 그 후에 그 청약을 갖다가 승낙한다면은 계약은 또 성립돼요. 이게 참 말이 안 되겠지만은 일단은 반대 청약적인 개념에서는 그런다는 의미를 알아두시면 되고 청약의 처리가 있습니다. 이건 원래 말한 사람이 팔겠다는 사람이 안 팔게요 라고 말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아예 팔겠다고 말한 사람이 안 팔 것이에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약의 처리는 청약 효력을 소멸시키는 의사표시. 당연하죠. 청약을 처리했어요. 내가 해놓고 그냥 이제 안 해요. 이거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당사자 사망, 뭐 죽었으면 끝나는 것이죠. 당연하죠. 이건 너무나 당연한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청약의 기간이 경과한다. 시간이 경과. 이런 것도 너무나 당연한 말이에요. 이건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말이고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딱 많이 알 필요도 없고 그냥 청약의 효력 상실은 내가 생각해도 상식적인 수준에서 승낙을 하지 않는다. 청약을 거절한다. 반대 청약 같은 거 또는 청약의 처리 이 단순한 반대 청약이 아니라 그 반대 청약에 대해서 좀 과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계약을 맺었는데 갑자기 예를 들어서 막 집을 갖다가 한 5억에 사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그 다음날에 한 20억 주세요.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 그리고 5억에 사겠다는 건 5억에서 5천만 원 올려주는 건 이해가 가는데 10억을 더 달라고 말도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걸 갖다가 거래를 갖다가 하고 싶지 않은 깨려고 하는 것이에요. 깨려고. 그 다음 청약의 처리, 당사자 사망, 그 다음에 시간의 경과. 너무나 당연한 말입니다. 앞에 나와 있는 고득적인 개념만 보시면 되고 자 그런데 그런 내용이 이제 거기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 페이지 거기서 보시면은
일단 여러분들 거기에 동그라미 2번, 양가로 4번에 동그라미 2번 있죠. 이거는 갖다 여러분 좀 헷갈릴 수가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제가 읽어본다. 자, 청약을 처리할 때는 반대 청약. 피청약자가 청약을 거절하면 청약의 효력이 소멸하며 그 이후에는 청약을 승낙하여도 성립시킬 수 없다. 일단 이거는 그래요. 피청약자는. 근데 한편 청약의 내용이 조건을 붙여 일부만을 승낙하는 부분적 승낙은 반대 청약이 되어 취추 청약에 대하여 거절 효과를 가지므로 취추 청약 효력을 상실한다. 그러나 피청약자가 청약자의 청약의 내용을 바꿔 주기를 바라거나 문의하는 정도인 의료비 승낙은 반대 청약이 아니기 때문에 청약 효력. 그 말이에요. 이 말 자체는 여러분 동그라미 2번은 단순하게 여기 있는 내용만 보면 뭔 말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가지고 제가 동그라미 2번 여기 있는 내용이 좀 이해가 안 가면 동그라미 2번을 읽어주셔야 되고 나머지는 모두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동그라미 2번 지문은 좀 긴데 이걸 갖다가 답작이 여기서 이 승낙하여도 계약이 성립된다. 근데 청약의 거절 반대 청약했는데 승낙하여도 계약 성립된다는 말하니까 좀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그 동그라미 2번의 내용도 좀 더 읽어주셔야 돼요.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있죠. 자, 다음 페이지 승낙입니다. acceptance죠. 승낙이라는 건 뭡니까? 오케이죠. 저기서 뭔가 시그널 줬어요. 오케이 갖다 딱 말해준 것이죠. 오케이. 그럼 승낙 개념. 피청약자가 청약의 오퍼를 수락하여 계약을 성립시키고자 하는 의사표시예요. 항상 승낙을 해야 돼요. 승낙의 거절 아까 나왔었잖아요. 승낙. 그래서 승낙을 해야만이 우리가 계약을 성립시킨다는 의미예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 보시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청약자의 청약에 대하여 그 청약의 내용이라든가 또는 조건을 갖다가 모두 수락한다는 것이에요. 오케이.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계약을 성립시키겠다는 의사표시를 말한 것이다. 이거를 갖다가 국내 거래에서 당연하게 이렇게 성립되는 것이에요. 국제 거래라는 의미로만 너무 판단하지 마시고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서 봅니다. 자, 승낙의 유효 조건이 있어요. 승낙의 유효 조건. 자, 청약의 모든 내용에 대해서 무조건 완전 승낙을 해야 돼요. 뭔가 조건을 붙이면 안 된다고 그랬죠? 조건을 붙이면 안 돼요. 그리고 무조건적이어야 돼요. 그리고 완전해야 돼요. 그러한 승낙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acceptance로 인정을 하는 것이에요. 뭔가 조건을 붙이고 이거는 뭐 일단 알았어요. 이런 것은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일단은 알았어요라는 건 뭡니까? 일단은이에요. 일단 뭔가 바뀔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바뀔 수 있다는 거. 물론 안 바뀔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서 청약 내용에 대해서 변경을 요구하거나 일정한 단서를 붙이는 이런 경우 반대 청약하는데 이러면 어때요? 아까 우리가 봤지만 청약에 대해서 효력을 발생시킬 수가 없습니다. 자, 반대 청약이 있을 때는 계약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나와 있죠. 이런 건 당연한 말이에요. 나는 뭐든지 그냥 반대 청약이라고 하는 것은 지들이 좀 얍싸하게 좀 우리가 좀 속된 말로 얍싸하고 야부리 부르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좀 별로라고 봅니다. 사실 오케이 마음에 들면 오케이 하는 것이에요. 마음에 안 들면 노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근데 거기에다가 무슨 사족 따라가지고 어쩌군 저쩌군 하면 안 되겠죠. 자, 일단 부분적 승낙, 그 다음 조건부 승낙 등 반대 청약. 그래 이런 거는 안 된다는 거. 이런 거 부분적으로 승낙. 일단은 알았어요. 안 돼요. 조건부 승낙. 그래요? 이거 해주면 할게요. 이거 해주면 할게요. 이런 식의 어떤 조건. 그러니까 부분적 승낙이라든가 조건부 승낙 같은 것은 이건 반대 청약이고 이건 청약의 승낙의 유효 조건이 아닙니다. 승낙의 유효 조건은 부분적 승낙이라든가 조건부 승낙 등은 이 반대 청약이기 때문에 당연히 승낙의 유효 조건에서는 성립되지 않아요. 자, 승낙의 유효 조건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다? 청약의 모든 내용에서 무조건적이고 완전한 승낙을 하는 거죠. 완전하게. 알았습니다. 무조건 하고 고개를 끄덕끄는 것이에요. 자, 승낙의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책의 페이지는 그 577페이지 양가로 3번이에요. 자, 지정된 경우는 지정된 통신수단을 이용하고요. 지정이 되어 있어요. 우리 이것으로 승낙을 이것으로 하는 걸로 합시다라고 양쪽이 함께 합의를 했으면은 그걸로 하면 돼요. 그걸로. 그리고 구두로 만약에 했고 녹음을 시킵시다라고 하면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그런 거 없이 나중에 오리발 내밀 수 있는 확률이 있으니까 제가 보기엔 서류가 가장 낫지 않나라고 보는데 어쨌든 지정된 통신수단 서류도 마찬가지니까 지정된 통신수단으로 서류가 올 수 있으니까 그런 내용을 이용해서 승낙을 하는 것이고
만약에 다른 통신수단을 이용하게 될 때는 청약자의 승인이 없다면 그 계약은 무효.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왜냐면 이 우편이라든가 아니면 뭐 통신수단 같은 걸 이용할 때 보통 이제 우편이겠죠. 우편 같은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만약에 어떤 저기가 될 수 있잖아요. 지체가 될 수 있잖아요. 뭐 갑자기 배가 또 분실도 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되면 물론 이제 특성 우리가 흔히 말해서 등기 같은 걸로 보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등기를 많이 보내잖아요. 직접 상대방을 갖다가 확인하고 등기를 전달해 주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갖다 적지만은 그런 확률도 있다는 거. 자, 그래서 다른 통신수단을 이용하게 될 때는 청약자의 승인이 없다면 그 계약은 무효가 된다. 그래서 청약자의 승인을 갖다 받아야 돼요. 우리 이거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 다른 걸로 합시다. 메일로도 합시다라고 했을 때 우편 아니면은 메일로도 봅시다라고 했는데 합의를 했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합의가 안 해줬다. 그러면 그거는 안 되는 것이죠. 자, 지정 통신 수단이 없는 경우에는요. 합리적인 방법. 그러니까 대부분은 말도 안 되는 것이겠죠. 지정 통신 수단을 갖다가 항상 해놔야 된다는 거 여러분이 알아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기본적으로 양가로 3번의 내용이고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는 걸 하고 우리가 계속 해야 되니까 다음 시간에 마지막으로 승낙에 대한 보시면서 무역 결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이 하세요.